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청년사신문 이혜성 기자입니다. 아니 왜 써니라는 써니라는 닉네임을 부끄러워요? 아니 부끄러운 건 아니고 여기가 나는 사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사에는 써니 의료요정 이혜선입니다. 막 이러더니 그렇게 인사를 해?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 나는 의사다 유튜브 구독 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사. 네. 그 말씀이나 한번 드리죠. 뭐 책걸상 청취자분들도 네 가끔 뭐 병원 가실 거 아닙니까? 네. 네, 의료 정보 필요하시잖아요. 병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료 정보도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나는 의사다는 기본적으로 예능입니다. 네. 네. 아니 책걸상도 기본적으로 예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책걸상은 책을 가지고 하는 예능이고 교양 예능인가요? 네. 나는 의사다는 이제 의학 지식을 가지고 하는 예능이고 그렇죠. 도와주세요. 네. 네, 유튜브에서 나는 의사다를 검색하시면은 채널이 뜨고요. 그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이 다 외웠어.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이거 알고 봤더니 나는 의사다 유튜브 채널 홍보하려고 나왔구만. 야 이게 가끔씩 제가 나는 의사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JYP가 이제 좀 책걸상 홍보 좀 해보라고 멍석을 깔아주면 나는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잘 못하겠는데 야 여기는 그냥 술술술 나오네. 술술술 나와. 네, 써니가 더 프로 방송인인 거죠. 네네. 자 댓글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속을 나는 새 편 들으시고 흠없는 마음 영원한 햇살님. 야, 아이디 근사하네요. 저는 뽀로로의 펭귄 나와 또 웃겼지만 펭귄이 적도까지 걸쳐서 서식하고 있다는 말씀에 JYP께서 동물원 빼고 하시는 것도 웃겼어요. 크크크. 이게 JYP 캐릭터 나오는 질문인 거죠. 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뽀로로가 펭귄이라는 거. 네,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편 들으시고 커피조아님께서도 JYP 이야기 하셨는데요. 부분 들리는 JYP님의 볼멘 소리와 헤헤 웃음소리가 너무 재미있어요. 마침 이 책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사놓고 아직 안 읽었는데 한 편씩 나눠 읽어도 좋겠네요. 제 웃음소리가 헤헤에 가깝군요. 헤헤 이거 있어요. 헤헤 있어요. 헤헤. 네. 그리고 켈리님이신 거겠죠? 네. 네, 켈리님이 화제의 색 편을 들으시고 화제의 색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마들렌의 복수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흡입력 있게 진행돼 정말 밤새다시피 해서 읽었습니다. 주베르가 내민 서류들을 내용은 읽지도 않고 사인하던 마들렌이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복수하는 후반부는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르노추 멤버 할랍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화제의 색편 똑같이 들으시고 오르부아를 먼저 읽으신 것 같아요. 네.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마음이 먹먹해지는 깊고 진한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특히 에드와르가 웃을 때마다 에드와르의 결말에 너무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소심하고 착한 알베르가 더 이상 아픔 없이 잘 살아가길 바라요. 그런데 알베르는 3부 우리 고난의 겨울에 다시 등장할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화제의 색 바로 읽으셨나 봐요. 오르바르의 문학적 깊이에 감동받아 기대에 차 서둘러 화제의 색을 읽었는데 장르 소설 같은 조금은 가벼운 느낌에 실망했습니다. 다만 마들렌의 복수를 도와주는 인물에는 놀랐네요. 그 사람이 오르부아르에서 멋지게 퇴장하더니 화제의 색에서도 역시 제일 멋지네요. 네, 뭐 저희도 얘기했지만 화제의 색은 오르부아르에 비하면 조금 장르 소설 느낌이 좀 나고, 네. 문학적인 깊이가 조금 덜하다. 이런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부 기대돼요. 여전히. 3부 우리 고난의 겨울? 네. 겨울. 네. 팟빵에서 현설님 소설은 거의 안 읽는데 이제 소설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좋은 강연, 좋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도 한번 다뤄주세요.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도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를 읽지는 않은 책인데요. 그 댓글 제가 모으면서 찾아봤더니 정신질환자들 이야기를 다룬 르포르타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솔님께서 그 JYP나 YG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책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영혼의 싸움터를 추적한 루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기자 출신이고 한 분은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거의 안 읽는데 소설을 읽고 싶어. 소설 읽어야 됩니다. 소설을 읽어야죠. 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두 종류. 늘 생각해 왔습니다. 소설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어. 소설을 읽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근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YG는 소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죠. 살이지. 저는 그 제가 YG 소설 안 좋아했으면 지금 재벌됐을 거야. 근데 저는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가끔씩 강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항상 풍부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아니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경험을 어디서 하라는 말이냐. 똑똑한 친구네요. 라고 막 네. 되게 항의성으로 질문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으세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책인데 책 중에서도 특히 소설을 읽어라. 소설을 읽으면은 뭐든지 다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소설이든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은 저는 무슨 소설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장르 소설 학교 가져와서 읽으면은 막 못 읽게 하시고 막 뺏고 막 이런데요. 그래요? 네, 저는 진짜 무슨 그게 아니 몽테크리스토 백장은 고전이지만 그 당시에는 장르 소설이었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사랑하는 애가 무슨 야설을 읽고 있으면 약간 네. 제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르 소설은 또 재밌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갈수록 이 장르 소설과 이른바 정통 소설이나 네. 이런 경계가- 스토리텔링의 네. 경계가 흐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장르 소설도 많은데 선생님들 자기들은 다 장르 소설 좋아하면서 애들은 네, 다 그래서 읽어서. 무슨 독서 시간 같은 게 있는데 그 독서 시간에 장르 소설을 가져와서 읽으면은 막 책을 뺏거나 못 읽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다양한 스타일의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상황과 주인공들이 있는 소설을 10대 때 혹은 20대 때 많이 읽으면은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 경험의 자산은 축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30대나 40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설을 많이 읽어야 인간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또 세상에 대한 이해. 네. 여러 나라 소설을 다 읽으면 또 더 좋죠. 그렇죠. 네. 여러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문학 작품 많이 읽으면 사업을 더 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소설을 잘 안 안 읽죠. 좋아하시잖아요. 경제 경영서만 읽어. 네. 그분들은. 그리고 맨날 저는 소설을 읽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영화는 왜 봐? 드라마는 왜 보고? 이제 그럼 분석하자. 전 고증이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소설을 보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다르죠. 네. 소설이 훨씬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기 맞아요. 때문에.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짜여놓은 곳에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네. 근데 소설은 자연스럽게 자기로 이렇게 스토리라던가 등장인물을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훨씬 더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킬링타임용 소설이라도 네. 그거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뇌세포를 많이 자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만 보면 뇌가 되게 비유하자면 심플해지고 나는 그 가능 소설을 많이 읽으면 내가 훨씬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죠.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교보문고 구매 이력 같은 거
빅데이터 축적해가지고 소설책 많이 사간 사람하고 소설책 안 사간 사람하고 내 사진을 찍어보는 거지. 네, 나중에 치매 음. 뭐 발생률 같은 발생률 거 같은 따져보면 어떻게 교보문고만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자, 한두 개만 더 소개해 보죠. 섬에 있는 서점과 비바제인의 겉표지를 벗겨서 비교해 보신 분이 계십니다. 아미님인데요. 책 표지 겉날개를 안 좋아해서 주로 벗기는데요. 섬에 있는 서점을 지금 벗기면서 놀람. 저희도 놀랐잖아요, 사진 보고. 네, 사진 보고. 섬에 있는 서점하고 비바제인이 표지는 완전 다른데 네. 겉표지를 딱 벗겼더니 그 하드커버의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겉표지를 벗긴 그 속표지 똑같이 생긴 거죠. 거의 비슷하게. 이게 같은 출판사의 같은 저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출판사의 편집자와 네. 출판사 사람들이 약간 독자들을 위한 깜짝 컨셉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스타에그 같은 예, 그런 이게 느낌인가요? 이제 같은 작가의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고 살짝, 살짝 작은 다른. 그림을 변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재밌네요. 겉표지를 벗기면은 아 이건 쌍둥이 책이라는 음. 사실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네네. 카르페 디엠의 마음으로님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YG님이 책을 내셨는데 책걸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5권 충동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독서 모임 친구들에게 책 선물하게 되겠네요. 두 분 멋지십니다. 항상 잘 듣고 있으니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감동했잖아요. 다음 5권 사서 저 그렇게 먹고 살만은 한데. YG가 소설을 안 읽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훨씬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아, YG가 이 정도인 것은 다 소설의 힘이군요. 그렇죠.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YG가 네. 막 사람 많이 죽이고 막 피 터지고 이런 책도 많이 보지만 그런 책을 봄으로써 본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폭력적인 성향 같은 거를 달래고 누그러뜨릴 수 해소하고. 있는 해소하고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않습니까? 죽이나요 지금 저를? 아, 그럼 제가 살려드릴게요. YG 소설 읽으면서 막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려본 경험 저는 있나요? 진짜 많이 울어요. 아, 진짜로요? 네, 심지어 집에 계신 높으신 분한테 분이 짜증 날 정도로. 아니 그 눈물을 주변 사람들한테 쏟아봐. 그 눈물과 관심을 소설에 이입해가지고 그러지 말고라는 짜증 섞인 네. 그 푸념과 이 약간 비난을 받을 정도로 되게 저는 막 몰입해가지고 눈물 많이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몰입해서 보는 거죠. 네. 나중에 그런 특집 한번 하세요. YG가 눈물을 흘렸던 소설 특집, JYP가 눈물을 흘렸던 소설 JYP는 특집. 눈물 같은 거 안 흘립니다. 아, JYP 아닌데? 흘리실 것 같은데? JYP는 흘리지는 않고 눈물이 핑 돌고 아, 눈물 핑. 정말 막 그러면서 가슴 찡해지고 이렇게 살짝 눈물이 핑 도는 여기. 경우는 꽤 있죠. 어디를 봐서 아니 아까 JYP가 나한테 했던 소리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를 키우는 거에 파라는 소설이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라도 인간 고시를 하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면서 이건 소설 때문이다라는 자기 고백을 지금 YG에 빗대가지고 한 거군요. 죽이면서 한 거죠. JYP가 그 복수를 테마로 하는 소설들을 또 유난히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복수심이 마음속에 언제나 불타기 때문입니까? 대리 만족?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라는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책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살펴를 보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대충 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책을 안 읽으신 애청자분들도 짐작을 하실 텐데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성이 중요하다. 아,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네, 고령 사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네. 대목이 이 책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일단은 이 저자 코글린이 소속되어 있는 MIT 에이지랩에서 25세에서 60세를 대상으로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사고방식을 조사를 해봤대요. 이제 다양한 상황을 놓고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남성은 여가, 휴가, 충족과 같은 약간 그런 결과지향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고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약간 좀 추상적이고 별로 좀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냥 여유 있게 여생을 즐기는 행복한 노후 생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성은 계획, 맞아. 투자, 연금과 같은 굉장히 과정지향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이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항상 이렇게 좀 더 그 생활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끌고 남성을 케어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다 여성분들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못 살아. 그리고 저 주변에 그런 경우도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그 상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편을 상처를 하신 어르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세요. 행복하게. 네. 그런데 행복하게 강조하는군요. 네, 그런데 네. 그 여기 되면은 정말로 그냥 몇 개월 차이 안 두고 뒤따라서 가시거나 굉장히 우울해하시면서 막 우울증이나 아니면 병에 걸리시는데 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 여론조사 결과랑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게 뭔가 자신의 부모를 케어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케어하는 거는 여성들이 훨씬 평생 전반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여성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나이가 드신 다음에도 당연히 그런 거죠.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 또 하나 있는데 저 그거 어떤가요? 보고 빵 터졌고 여기저기 막 그래요? 소개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분도 이제 약간 은퇴 세대 가까운 사업가인데 내가 이제 은퇴 세대가 다가오는데 어떤 사업 모델을 새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노인들의 데이트 앱 을 개발을 한 거죠. 노인들의 데이트 앱을 개발을 했는데 그 데이트 앱에 가입된 남성 노인들과 여성 노인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남성 노인들이 바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섹스 상대, 그렇죠. 예. 잠자리 상대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인연을 또 만나가지고. 근데 여성들은 대화하고 그리고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러 가고 네. 바에서 저녁에 술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쉽게 잠자리를 가지거나 기필코 반대하는 건 결혼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맞아요. 남편 수발 들다가 들었는데 내가 네 수발까지 또 들어야겠냐. 그래서 이제야 겨우 자유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데이트 앱에 가입해가지고 멋진 데이트 상대도 찾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너랑 결혼해서 또 너의 뒷수발을 들라고? 싫어. 싫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양상이 벌어졌냐면 그건 그 데이트 앱을 만든 사람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할머니들이랑 맞아요. 서로 데이트하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네, 몇 번 할아버지랑 데이트하다가 말도 안 통하고 자꾸 잠만 자자 그러고 그리고 자꾸 결혼만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배제하고 할머니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밥도 드시고 그 참 웃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울증이 생기는 여성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죽고 나면 있던 우울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통계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통계까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충 알잖아요. 전자가 더 많은지 후자가 더 많은지. 후자가 훨씬 많죠. 후자가 훨씬 많죠. 행복해지시는 남편 분들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셨던 많은 분들은 남편이 가고 나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슬퍼. 책에 이런 네.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고령 집단에서 여성 소비자가 쥐고 있는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진실을 제대로 포착하는 질문은 고령 여성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남편에게 남아있는 결정권이 무엇이냐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기나 하다면 말이다. 네. 지금 YG나 JYP 또래에서도 사소한 일들은 되게 남자들이 결정하지만 큰 결정은 여성들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결정을 대개는 여성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60대, 70대가 되고 나면은 사소한 결정도 남자들은 하지 않죠. 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잘 못해요. 되게 그러니까 왜 괜히 되게 의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도 생각해 봤는데 보통 좀 잘 되신 분들, 네. 건강하게 은퇴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되면 뭔가 관리자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큰 줄기의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사소한 작은 것들은 대개는 다 밑에 사람들의 실무자들이 하니까요. 실무자들이 하고 실무자들의 케어를 받다가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면 본인이 실무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그쵸. 그 전환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이제 여성은 이제 뭐 직장 여성들도 밖에서는 큰 의사결정을 하지만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소한 실무적인 것들까지 다 관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이 너무나 빨리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남자들이 문제야. 세계도 보면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저자도 볼드체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볼드체로 본인도 남성이면서 네, 남성은 느긋하고 여유로운 수십 년을 기대한다. 기대에 따옴표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노년을 받아들일 계획을 세운다. 네. 남자들은 기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노년이 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겠지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 여성들은 네. 노년엔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옆에 우리는 붙어 있으죠.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군요. 네. 네,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붙어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경영서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대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MIT 에이지랩에서 경영대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자율 자동차 이런 것도 뭐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건강하고 안전이라는 천편일률적이고 캐캐묵은 범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또한 아주 전형적인 대답도 많았다. 안전 보행기, 치매 치료제, 보행기나 휠체어 지원 요청 앱, 다목적 지팡이, 성인용 기저귀 등등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나도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뭐 이딴 소리 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근데 저자가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가령 같은 학생들한테 빈 종이를 주고 10대를 대상으로 어떤 상품이 좋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고 치자. 그때 여드름 크림, 경거망동하다가 다칠 경우를 대비하는 목발 이런 거라고 쓰면은 선생님이 점수를 잘 주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노인이 지닌 요구에 대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너무 형편없다. 형편없죠. 사실 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게 그 다큐 영화인 죽어도 좋아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이제 노인들의 그 성생, 예, 그거에 대해서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것 중에서 노인들은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되게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노인은 어떤 욕구가 없을 것이고 노인은 그냥 수동적이고 이런 것들의 생각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 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굉장히 꽤 비중을 들여가지고
약간 루포르타주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소설 방식을 구성하는데 루포르타주 형식으로 이제 살펴보는 곳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네. 이게 노인들 상대로 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혹은 본인이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 들어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이 좀 들더라도 실버타운에 모셔다 드릴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실버타운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골린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 과연 대안일까? 하면서 이제 더 빌리지라고 하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굉장히 성공한 실버타운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뭇 그 포인트는 좀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손색이 없어요. 그 더 빌리지라고 하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실버타운은 정말 노인들의 천국인데 노인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막 방출하면서 뭐 골프도 치고 그냥 행복한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코골린이 지적하는 문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이 하나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웬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 더 빌리지라고 하는 노인들의 천국에 진입할 수가 없고 다른 하나는 더 빌리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세대 갈등 요소들이 네. 나타나는 거죠. 실버타운이잖아요. 실버타운이니까. 근데 여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 도심하고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직원들은 아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실버타운에 있는 노인들은 그 아이들 당연히 저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 좋아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 실버타운에 입주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젊은 것들이나 네. 그 젊은 것들의 그 시끄럽게 하는 문제 일으키는 10대 아이들을 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락한 구역에 저런 문제들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뭔가 평온함을 자꾸 깨트리니까. 그래서 아이들 그 타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노인이라든지 어른들에 대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 절도 등의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의 부모들은 그 노인들을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빌리지라는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자기들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스태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약간 갑질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태프들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의 평온함을 깨트리는 되게 시끄러운 것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막 대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그 노인들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실버타운 중에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더 빌리지라는 게 플로리다에 있고 아리조나에는 이제 더 오래된 선시티라고 또 진짜 유명한 실버타운이 있는데 뭐 두 개 컨셉은 좀 약간 비슷한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대안으로 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비컨 힐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비컨 힐은 어떤 컨셉인가요? 비컨 힐은 방금 얘기했던 선시티라던가 혹은 더 빌리지 같은 마을이랑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일단 선시티나 빌리지는 그 한참 떨어진 곳, 날씨 좋은 남쪽 나라에 가서 허허벌판에 새로 뭘 만든 거고요. 거기에 뭐 골프 뭐 코스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뭐 골프장 뭐 72홀 뭐 무슨 무료 이용 뭐 이런 평생 무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면 비컨힐은 비컨힐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들 이제 이주를 전제로 한 은퇴자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런 식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마을에서 은퇴자들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보스턴 시내에 있는 거예요. 예. 보스턴 살던 사람들이 아리조나나 플로리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스턴 시내에 어느 마을이 그냥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서울 중구에 모이는 서울 거예요. 중구에 모이는 오래된 거예요. 동네. 오래된 동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원래 그 동네에 있는 원주민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 원주민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겉보기에는 그 은퇴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뭐 운전이라던가 뭐 집수리라던가 장보기라던가 애완동물 돌보기 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네.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런 일들에 서비스를 해주는 곳과 기막히게 연결해주는 시스템만 잘 갖춘 곳이 바로 비컨힐 마을입니다. 비컨힐 마을은 2002년에 처음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냥 은퇴자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뭐 이런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 한 15년 이상 지나면서 굉장히 커지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비슷한 마을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모형의 마을이 전국에 지금 150개, 뭐 190개가 생겨났고 150개가 현재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의료 쪽에 종사하셨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선생님들은 의외로 절대로 실버타운 같은 데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은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 환경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예, 의료 환경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실버타운에 가면은 너무 거기서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실용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냥 본인들의 감인데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젊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젊은 사람들이랑 인터랙션 하면서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전원 도시나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대끼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컨힐 마을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회비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따로따로 사는 건데 1년 회비가 675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한 70여만 원 그 그러면 정도를 내는 거예요. 뭐 원로 따지면 사실 그냥 몇만 원 수준이니까 한 달에 뭐 한 6만 원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 네, 거죠. 그 정도를 연회비로 내는데 그거를 내고 뭘 하냐면 그냥 그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뭐 프로그램 뭐 그냥 뭐 영화 이야기하고 뭐 책 보고 토론하고 뭐 이런 류의 이제 것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뭔가 이렇게 뭐 운전 뭐 장복이라든지 뭐 애완동물 예를 들어서 어디 손주 보러 가는데 우리 개는 누가 돌봐줄까 뭐 이런 이제 사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마을 전체에서 그 연회비 모아서 받아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도와주고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뭔가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 수많은 회사가 있지만 누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누가 사기꾼이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 제휴 업체들 목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연락하면은 좀 더 잘해주고 뭐 그런 류의 것들. 그리고 네. 이제 뭐 공동구매 같은 것들을 그 회비 내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노인들한테 필요한 식료품이라던가 아니면 물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믿을 만한 곳에서 공급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동구매해서 노인 같으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알뜰하게 뭔가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약간 유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훈훈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제 다 늙어가다 보면은 아파지고 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겠지만 뭔가 집에 계신데 약간 누가 좀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비컨힐에 사는 회원 중에서 좀 젊은 사람 가령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80대, 90대를 또 돌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70대는 10년, 20년 후에 자기가 돌봄 했을 때 새로 들어온 또 젊은 60대 회원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노인의 마음은 노인이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보스턴 시내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보스턴시에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평생 살았던 곳에서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노인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도 가지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아직 막 그렇게 많이 확산되질 않았지만은 고령 사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니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도입이 되고 한국형으로 바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커닐 마을 같은 곳이 곧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 PD가 계속 사인 주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덱들은 너무 말이 많다 이런 지금 표정으로. 저희가 지금 9장까지 있죠? 8장까지인가? 근데 이 책에 있는 8장까지 이야기에- 있는데 네. 한 2, 3장 수준까지 지금 네네. 얘기하고 치웠는데 그 이후에도 4, 5, 6, 7, 8장에도 굉장히 재밌는 많은 사례들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집중 못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노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내가 편한 제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원할 때 딱 바로 배차를 받아서 차를 타고 가는. 뭐 노인분들은 택시가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뭐 타다에서도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 좀 더 저렴한 일반인들이 쓰는 비용의 한 70%를 받고 이제 만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들을 전용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뭔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매우 잘 활용하시는 시대가 됐고 결국에 나이가 들었을 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 소스들을 노인분들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고 그런 저랑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JYP가 써니한테 이 책을 좀 읽으라고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 나는 의사다 컨텐츠 만들 때 우리 저 시니어 요즘 신중년이라고도 부르던데 5, 60대 이상 되는 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는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자. 뭐 이런 뜻도 있었거든요. 빅픽처였나요?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네. 그냥 제가 과학 담당을 오래 했던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마치 노란색 필터가 달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대요. 그 노란색 빛은 많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다른 빛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이제 노화가 되면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래서 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노란색 필터가 강하게 담긴 선글라스를 쓰고서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지면 이 인터넷 사이트의 색 구성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이렇게 동영상 컨텐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식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소한 팁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연락 한번 하세요. 그 윈도우에 설정 들어가면 사용자 나이를 딱 입력하면은 그 색감이 딱 색감이 이렇게 딱 제일 바뀌어지는. 적절하게 조절되게 이렇게 하자고. 쉬울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차에 이제 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글자 폰트 같은 걸 어떤 폰트로 하는지에 따라서 사고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지금 이야기 같은 거. 그만하려고 하니까 못한 막 말이 생각나.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좀 아쉽긴 네.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은 책이 안 팔려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책에 있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는 정말 약간 노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네. 통찰을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